소동. 그 마을에는 유서 깊은 가문의 부잣집이 두 집 있었다. 하필이면 두 집이나, 아니, 두 집밖에 없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사무카와 집안의 혼산날 아침에 사무하라 집안의 큰 마님이 영면했다. 그냥 때가 되어 죽은 것이고 그 누구도 계획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다. 미리 말해 두건대 이 평화로운 촌락에는 누구 한 사람 사이 좋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경솔하게도 상상했음이 분명한 사무카와 집안과 사무하라 집안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불온한 생각은 명백한 오해라는 사실을 납득해 주시기를 바란다. 사무하라 집안의 가장이라는 자는 나이가 22, 3살쯤 된 참으로 심약하기 짝이 없는 사나이였다. 심약함이 숙명이라 할 이 남자는 자기 어머니가 숨을 거두자마자 오늘이 이 마을에 있어서 얼마나 상서로워야 할 하루인가 하는 심히 마음 쓰이는 일을 생각해냈다. 그러고는 심한 낭패감에 빠졌다. 다시 말해서 지독한 미신가인 사무카와 집안의 고집쟁이 할아버지를 떠올리고 꿀꺽 마른 침을 삼킨 것이다. 저 오미네 하고 그는 오랜 생각 끝에 갑자기 가냘픈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하지만 그의 안색과 어깨 모양 그리고 이상스레 실룩대는 입술을 보면 그도 나름대로 상당한 결의를 굳힌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당신은 이런 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말이지 고귀한 분의 경우에는 장례식 발인을 하루 정도 늦추는 일도 간간히 있다는 얘기인데 오미네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눈치 빠른 아내는 남편의 속셈을 필요 이상으로 나쁘게 해석해버렸다. 그렇다고는 해도 물론 그것의 절반은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면 틀림없다. 사무하라 한자에모는 칠칠치 못한 술꾼이었던 것이다. 특히 다른 집에서 선심 쓰는 공짜술 얻어먹기를 취미 삼고 있다시피 했다. 게다가 거의 아무런 능력도 없다 할 이 남자가 오직 하나 잘하는 게 있었으니 술에 취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야릇한 춤을 공개해 보인다고 하는 실로 중대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었다. 온몸에 눈부신 갈채를 받는 그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면 그는 벌써 옛날에 목이라도 매달아 이런 신뢰를 극소수의 사람밖에 알지 못하는 못된 말을 내가 그만. 어머, 여보,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시네요. 하며 오미네는 무서운 얼굴로 한자의 문을 째려보았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 우리가 그런 고귀한 신분인지 말이에요. 심약한 한자의 문이 이 한마디에 여지없이 찌부러져 버린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책임은 무엇보다 의사의 잘못에 있다는 게 마을 전체의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물론 의사의 실력을 두고 하는 비난은 아니었다. 그가 놓는 주사는 이미 일찍부터 평판이 자자해서 아무리 열이 끓는 병자라도 헛소리를 하고 악몽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그의 주삿바늘을 피해 도망다니는 지경이었다. 그러니 그런 방면의 착오는 결코 일어날 리가 없었다. 문제는 그의 입이었다. 즉 앞에서 말한 대로 그 부부의 대화가 아직 사무하라 집안의 한쪽 방에서 오가던 시점에 이 숙명적인 불행이 이미 마을 전체에 유포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놈의 의사가 말을 퍼뜨리는 바람에 심약한 데다가 술과 춤에 대한 비상한 정열을 갖고 있으며 또 미련도 많은 한자의모는 그렇게 몇 번이고 되뇌면서 삐죽삐죽 토라지기도 하고 한탄도 하며 짧은 가을날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든
알 바 아니라는 모습이었다. 자, 그런데 이 의외의 사태에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사람은 신닌사의 중이었다. 오늘 밤에 혼례 축하연을 노리던 최대의 야심가는 바로 이 중이었는지도 모른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중놈은 아무도 못 말리는 애주가였다. 더욱이 중이라는 자는 연회 속에서 누구보다도 말빨이 통하는 신분이다. 이건 정말 좋은 반야탕이로군요. 우리 중들의 입으로는 절대 들어갈 일이 없는 몹쓸 놈이죠. 하고 말함으로써 한 되나 두 대 선물을 받아 돌아가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 사무카와 집안의 주인은 실제로 인심이 후하기로 유명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밤샘 조문이라니. 예리한 독자는 분명 이미 충분히 간파하셨겠지만 사무하라 한자의 문으로 말하자면 근자의 듬은 구두쇠였다. 근데 지극히 이해하기 힘든 통념에 의하면 중은 이런 경우에 혼례 축하연이 아닌 밤샘 조문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극히 믿기 어려운 구속하에 놓여 있다. 이리하여 신닌사의 중이 돌연 염세적 번민에 빠져든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천성적으로 번민에 익숙지 못한 성질인 탓에 비만한 그의 몸은 마음속의 동요를 잘 억제하지도 감추지도 못했다. 그의 우람한 팔은 갑자기 그의 가슴팍을 두드렸고 전혀 생각지 못한 의외의 상황에 어찌할 방도가 없이 혓바닥을 내밀어 보기도 했다. 허나 극적인 노력의 결과 회심의 해결책이 떠오르자 그는 돌연 껑충껑충 뛰며 감격에 겨워했다. 단번에 날아갈 듯이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동자승을 불러들였다. 이놈 얼가나 좀 더 앞으로 앉아라. 자, 기뻐해라. 오늘 밤은 너에게 어엿한 어른의 역할을 하사하려 한다. 난 오늘 밤 중대한 용건이 있어서 낮 동안만 사무하라 집안일을 돌볼 터인 관계로 네가 오늘 밤 나를 대신해서 밤샘 조문의 주승이 되어라. 어떠냐?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뭐라 대답도 못할 지경이지. 이 말을 들은 동자승은 당년 14살이었다. 물론 실제 나이가 그렇다는 것으로 동자승이 되고 나서 14년의 세월을 겪었다는 말이 아니다. 감이 빠른 동자승은 울컥 화가 났다. 그래서 앞치마로 볼을 문지르며 심히 심각하고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다. 저는 아직 경문을 제대로 외지도 못하는데요. 별거 아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불경을 읽으면 된다. 글씨를 못 읽는데요. 이런 얼간이 같으니. 중은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쳤지만 큰일을 앞두고 경솔한 분노로 인해 몸을 망쳐서는 안 되는 법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훈적이고 진지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자고로 동자승이란 말이다. 배우지 않은 경문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야. 뭐 어쩔 수 없지. 알고 있는 모든 경문을 쉬엄쉬엄 반복해서 외우고 있거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자, 어서 이 옷을 들어라. 이렇게 외치더니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얼가나 기뻐해라. 오늘 밤에 너도 참으로 좋은 성찬에 초대받았잖냐. 오늘 저녁 준비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중대한 말을 남기고 황망히 떠나갔다. 그러자 바로 그 즉시 거의 서로 교차하다시피라고 해도 좋을 숙명적인 순간에 50살 전후의 마을 남자, 즉 곤주라고 불리는 마을 대표가 입에 거품을 물고 뛰어들어왔다. 스님은 어디 계시는겨?
큰일이 나버렸던 게 온 마을이 난리 법석이여. 스님, 물, 물 좀 다오. 물보다 차가 더 좋으려나? 곤주를 맞은 동자승은 스님의 계략에 대한 원망이 골수에 사무쳤던 터라 스님이 획책한 고약한 속셈을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러자 곤주는 스님이 안 계시는 이유를 알고 경악함과 동시에 낯빛이 바뀌는가 싶더니 그렇지, 그려 하고 대단히 험악한 표정이 돼서 한마디 대꾸도 없이 스님을 되쫓기 시작했다.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은 유야무야되고 이야기는 마을 다른 한편에서 발생한 혼란 쪽으로 넘어간다. 아직 아침 10시쯤 되었을 무렵의 일이었다. 계절은 가을이어서 산도 그리고 산의 품에 안긴 계단식 밭들도 노랗고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 또 앙상한 나무들이 한기가 감도는 하늘 속으로 차가운 마른 가지를 쑤셔받고 있었다. 말하자면 황량한 풍경이었지만 그럼에도 시골은 언제나 평화로운 법이다. 늦가을 찬비가 먼 산으로부터 낙엽을 울려대며 달려 지나가는가 싶더니 낮게 깔린 먹구름이 갑자기 갈라지고 농후한 창공이 그 틈새로 얼굴을 내밀었다. 둔한 햇살이 비에 젖은 산기슭의 일부만을 잠시 비추는 사이에 벌써 또 한 차례의 찬비가 산골짜기에서 허둥지둥 달려나온다. 바로 이런 시각이었다. 근면한 하쿠베이는 헤이라쿠산의 계단식 밭 정상에서 셋째 단의 밭을 돌보고 있었다. 그런데 벼란간 골짜기 가장 아래쪽 웅덩이에서 검은 덩어리 하나가 솟아올라 도화선을 타고 오르듯이 거침없이 밀고 올라오더니 소리도 없이 하쿠베이의 허리에 달라붙었다. 그래서 둘은 완전히 하나가 돼서 밭속으로 나자빠져 박혔다. 자빠지는 순간 하쿠베이는 옆구리를 거세게 걷어차여서 이 가을 한가운데서 미련 없이 기절하려 했는데 그 검은 덩어리가 아빠, 고통스러워도 꼭 참아야 돼.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을 때는 인내라는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마을은 지금 큰일 났어. 라고 말하며 하쿠베이를 위로하는 것이었다. 하쿠베이는 그래서 그게 아들 간베이 녀석임을 알았다. 이처럼 이른바 혁명을 암시하는 듯한 비통한 동요가 이미 추수를 마친 초가 지붕 아래에도 나무꾼의 오두막 앞에도 산 사이로 난 길 위에도 전파처럼 번져나갔다. 실제 그 순간에는 마을 전체가 이 마을은 대체 어찌 되려는 건가 하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장중한 합창이 돼서 마치 땅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듯이 이러고 있을 순 없다 하고 신음하는 듯했다. 그러고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술렁임이 돼서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며 공간 한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했다가 매장한 묘지처럼 갑자기 흔들리기도 했고 서서히 짜증을 내기도 했다. 그래서 신경이 예민한 산속 너구리와 숲속 까마귀가 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 얼마나 난감해했을지는 그들이 낯빛을 바꾸고 둥지를 떠나 돌연 정신없이 날고 또 달리기 시작했다는 사실로도 잘 알 수 있었다. 정말이지 동정심 많은 독자 제형들은 그들의 심정에 대해서 한 줌의 눈물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 1년에 한 번, 아니 어쩌면 일생에 한 번일지도 모르는 산해 진미를 놓쳐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는 실로 잔인한 이야기다. 만약 그들이 밤샘 조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혼인잔치에 들른다면 지독한 미신가인 고집쟁이 할아버지는 하인들에게 곤봉을 들려서 모두 다 죽이기 전에는 직성이 풀리지 않을 터였다. 그렇다고 해서
혼인잔치에서 거나하게 취한 꼴로 문상길에 오른다면 사무하라 집안의 신성을 더럽혔다 하며 히스테리 증세가 심한 오미네가 악마로 둔갑해서 49제가 지나기도 전에 빛 독촉에 나설 것이고 이윽고 이 련단에 드는 집행관들이 눈 소식도 머지않은 이 한촌에 밀어닥칠 것임에 틀림없다. 누구랄 것 없이 학교로 모이라는 신중한 목소리가 마을 한편에서 울렸다. 이 말은 흡사 금원과도 같은 훌륭한 발상을 담고 있었다. 자신들의 심장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던 236명의 촌민은 빗발선 눈에 차가운 빗줄기가 파고드는 것도 결코 개의치 않으며 숨을 죽이고 지식의 전당인 학교로 쇄도했다. 그리하여 마을에는 지금 단 한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황량한 가을만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날은 마침 일요일이었다. 일요일이라 하면 절대적으로 혹은 필사적으로까지 학교에 얼굴 내밀기를 혐오하는 성실한 선생님들이 역시 필사적인 기세로 달려와 당도했다는 사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마을 사람들은 체조장으로 집합했다. 일순간 장내가 창백해졌고 직원실에서 전심전력을 다해 비밀회의에 임하던 마을 대표와 교사들이 청동 데스마스크와 같은 얼굴로 황혼을 거느리고 등장했다. 제일 먼저 연단에 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교장이었다. 그는 격렬한 심려 때문인지 무척이나 신경이 고조되어 있었고 게다가 미세하게 떨기까지 했다. 그건 첫째, 물론 천성적인 것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공교롭게도 사무카와 집안에는 학령기 아동이 없었던 반면에 사무하라 집안 아이들은 거의 모든 학년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선생님들은 당연히 밤샘 조문으로, 그렇다, 밤샘 조문으로 출석해야 할 어쩔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경사스러운 혼산날에 다른 집안에선 사람이 죽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건 분명히 기괴한 사건이 아닙니까?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장의 청중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가슴이 철렁한 사람은 교장 자신이었다. 그는 벼란간 획 뒤돌아서서 연단에서 뛰어내리고는 방울방울 눈물을 흘리며 의자 위로 무너졌다. 공교롭게도 위대한 교장은 당면한 중대사안에 대한 그 어떤 명안도 제시하기 전에 지나치게 감격해버린 것이다. 연이어 웅성웅성 군중의 머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고작 236명이 모여 미증위의 국난을 짊어지기에는 심히 마음이 불안했을 터이다. 너무 짐이 무거운 정렬은 오래가지 않는 법. 그리하여 그들의 정렬은 다시금 당면한 촌난으로 되돌아왔다. 그런 와중에 예술가 머리를 한 소학교 교사 하나가 침착이라는 것을 혼자서 다 뒤집어 쓴 듯한 걸음걸이로 연단에 올랐다. 이 소동 중에 침착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심대한 경이였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벌써 왠지 마음이 든든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여러분, 이번 갑작스러운 사건이 미중위의 중대사라는 점은 위대하신 교장 선생님의 말씀으로 이제 잘 아셨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혼례 당일에 오쿠마 씨가 돌아가신 이 기이한 사건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에요. 혼례냐 밤샘 조문이냐,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는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당면한 문제로서 혼례도 잘하고 밤샘 조문도 잘하는 편리한 수단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거의 꿈꾸는 듯 황홀한 분위기가 되었고 그에게 동감을 표하는 동요가 일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혼례는 남녀에 관한 의식이잖아요. 이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돌아가신 분은 오쿠마라고 불리며 사무하라 한자 에몬의 어머니이자 또한 고 이사우 에몬의 아내였다는 사실로 미뤄서 고인이 여자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순량한 풍속에 따라서라도 밤샘 조문에는 여자가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망자가 여자라면 왜 반드시 여자가 밤샘 조문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냐하면 그녀가 남자라면 남자가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또한 그녀가 남자라면 틀림없이 남자가 갔을 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여자잖아요. 따라서 여자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을의 부인들은 밤샘 조문에 그리고 우리 마을의 남자들은 혼례에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결론을 맺으며 연단에서 내려가자 만장의 남자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이마를 때리기도 하면서 거의 발광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연단을 채 내려가기도 전에 여러 명의 여자 교사들이 일제히 단상으로 쇄도했다. 그녀들은 저마다 남자들을 매도하며 서로 자기가 연설하고자 단상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시작했다. 마을 사람 남녀 모두가 일어섰고 당장에라도 살벌한 사건이 벌어질 듯 보였다. 이때 현명한 의사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이 사태는 과연 어떻게 수습이 되었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 사건의 도화선에 불을 댕긴 의사는 그의 경솔한 입놀림이 재앙이었다며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었지만 결코 나쁜 인간은 아니었다. 사실 그에게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 실제로 그는 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호인은 양손을 들어 소란스러운 회장을 지지하며 단상으로 올랐다. 이어 묘하게 숙련된 꼬물꼬물한 손놀림으로 엉겨붙어 싸움 중인 여자 교사들을 떼어놓았다. 그의 이 심각한 손놀림은 막강한 여걸들조차 순간적으로 멍하니 힘을 놓아버릴 만큼 정신적인 매력으로 넘쳐났다. 계속해서 그는 춤추는 듯이 허리를 돌리며 이렇게 연설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진정들 하세요. 이렇게 불초 의학사가 연단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은 의학을 존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학은 위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의학자도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문외한이잖아요. 그리고 문외한은 훌륭하지 않죠. 나는 의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의학이 증명하는 바에 의하면 사무하라 집안의 망자는 하루분을 소생한 겁니다. 청중들은 그의 말을 즉시 이해하지는 못했다. 지극히 위대한 의학에 의하면 사람에겐 왕왕 가사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쿠마 씨는 죽었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쿠마 씨는 다시 소생했어요. 이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일 오쿠마 씨는 또다시 죽는 겁니다. 이 역시 사실 이외의 그 무엇도 아닙니다. 여러분, 의학은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의학을 의심해서는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신 분, 즉 망자는 하루를 소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샘 조문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 밤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의학의 위대함을 가장 통절히 맛본 사람은 이때 이 마을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훌쩍거리며 우는 사람도 있었다. 갑자기 휘청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교장은 위대하고 존경스럽네요 라고 외치고는 의사의 손을 덥석 물고서 통곡했다. 그리고 기뻐 열광하는 군중은 오쿠마시의 소생을 알리러 사무하라 집안으로 대열을 지어 천천히 행진해 갔다. 과연 한자해모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한편 그러고서 10분 후 사무하라 한자해모는 대문 쪽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소리에 깜짝 놀라서 오미네 하고 아내를 불렀다. 지금 이 시간에 벌써 밤샘 조문객이 오신 건 아니겠지? 이 저녁밥을 차려내려면 난 별 상관없지만 오미네, 난 몰라요. 난 이 집안 주인이 아니니까요. 차려내든 차려내지 않든 그건 당신 마음에 달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시끌벅적 소란스러운 웅성거림은 뜰 안에 가득 들어찼다. 만세 하는 목소리도 들렸고 축하해 라고 외치는 자도 있었다. 개중에는 위대한 의학이라든가 우리들의 의학사라고 하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있었다. 한자예문은 극도의 낭패감에 빠져들었다. 어쩌면 혼례와 밤샘 조문이 서로 바뀌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참으로 불길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는 겁에 질려 쭈뼛대며 현관으로 나갔다. 현관문 밖으로 목을 내밀자마자 지극히 불가해한 환성 속으로 섞여들었고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다. 저기 말이야, 난 뭐가 뭔지 좀채 알 수가 없어서 말인데 하고 한자해모는 거의 우는 목소리로 가장 가까이에 있던 남자에게 애절하게 하소연했다. 도대체 살았다거나 축하한다거나 하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축하할 일이다 이런 건가? 그런 거라면 난 확실히 말해두겠는데 축하받을 일 없어. 맞아요. 그건 정말 그렇지요. 주인장이 살아있는 거야 전혀 축하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참으로 고맙게도 큰 마님이 소생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의학은 위대합니다. 그렇지요. 그러자 위대한 의학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 집안 큰마님은 하루분 소생했어요. 위대한 의학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의학사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소생하셨다고? 한자이모는 깜짝 놀라 이렇게 되물었다. 하지만 곧바로 우리 어머니가 살았다. 다시 살았어. 하며 이번에는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했다. 어머니가 하루 다시 살아나셨어. 고맙다. 밤샘 조문은 내일 밤으로 정해졌다. 어머니가 하루분 소생했다고. 그러자 오미네가 그런 거 난 이해 못해요 라면서 심히 불쾌한 얼굴을 내밀었다. 당신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술 주정뱅이에다가 극악무도한 미치광이일 수 있죠? 우리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문외한의 생각이라는 거다. 사람들은 일제히 분개하며 소리쳤다. 의학은 위대한 것이다. 문외한들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하다. 라고 소리치는 것이었다. 오미네, 정신을 잘 가다듬고 생각해봐. 하면서 한자이몬도 아내를 타일렀다. 어쨌든 의학은 대단한 것이잖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훌륭한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은 여느 때처럼 어조는 약했지만 여느 때와는 다른 완강한 공세를 띄었다.
아마도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사후에 닥칠 재앙마저 잊은 것임에 틀림없다. 일이 이렇게 되면 오민회도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민회는 자포자기의 막말을 쏘아붙인다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패배의 공식에 따라 자신의 말로를 다음과 같이 매듭지었다. 이 돌팔이 같은 의사놈이 뭐가 어쩌고 어째? 주사로 사람을 죽이는 훌륭한 선생이 대체 어딨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훌륭한 선생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환자가 죽는 것만으로 끝날 수 있었어. 그만큼 다행한 일이라는 거지. 이게 만약 문외한이었어 봐.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라니까. 그 순간 오미나는 악에 바친 마귀가 돼서 방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중에 한자에모는 참으로 딱한 처지에 놓일 것임이 틀림없었다. 열광하던 군중 속에서조차 한자에몬의 후일에 대해 동정하며 내심 안쓰럽게 생각한 자도 있었다. 그렇거늘 한자에몬 자신으로 말하자면 점점 더 자기 흥에 겨워서 기분이 고조되어 갔다.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지나치게 잘 미끄러지는 자동차처럼 실로 칠칠차는 모습으로 들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비비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 나도 말이지, 내심 하루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학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위대할 줄은 몰랐네. 우리 어머니가 소생하실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야.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이야기인가. 주인장은 효자니까요. 당연히 그러실 테죠. 하고 어떤 사람 하나가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맞아요. 이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이보다 더 큰 경사는 없을 거예요. 저 주인장, 우선 무엇보다 축배의 술을 좀 마시죠. 응, 술. 술. 아니, 어찌 이리도 눈치 없이 있을 수 있었단 말인가. 깜짝 놀란 군중은 허둥지둥 소리쳤다. 축배다 축배. 큰 마님의 소생. 술. 술. 하지만 이라면서 한자의모는 분명히 당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몹시 언짢아져서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죽어서 누워 계신데 하고 말했다. 아니 뭐라고? 문외한인 주인장이? 그럼 주인장은 그 뭐냐? 자신의 어머니를 하루 앞당겨 죽이려는 속셈인가? 어눌한 농부가 거의 분노를 드러내며 이렇게 힐난했다. 그러자 주재소의 수은사가 군중의 그늘로부터 어깨를 들먹거리며 나타나서 옆구리 칼을 철렁철렁 흔드는 것이었다. 기가 죽은 한자의모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아니, 죽이긴 누가 죽여? 내가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저 우리 어머니는 오늘 아침부터 죽어서 누워 계신단 말인데.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의사가. 그러자 의사는 헛기침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자의모는 순간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양볼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진퇴의 양난이다. 돌연히 그러나 필사적인 얼굴을 들어올리고 그는 처절한 형상으로 황급히 군중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술집 가게 지로스케를 찾아내자 단말마의 목소리로 저 지로스케 가장 싼 술로 한 대만, 가장 싼 걸로. 그러나 귀가 몹시도 나쁜 군중은 지로스케에게 친절하게도 이렇게 전했다. 주인장이 가장 좋은 걸로 술통 하나라고 하셨다. 되가 아니라 통이다 통. 가장 좋은 술로 한 통. 이리하여 성실한 마을 사람들은 하루에 2번이나 성대한 술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허나 구두쇠 사무하라 한자의 문일지라도 결코
큰 손해만 본 것은 아니었다. 그날 밤에 눈부신 연회석에서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춤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낮에 쌓인 울분을 풀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에 젖어들 수 있었다. 산다는 것은, 그리고 대단히 마음 아픈 가운데 살아낸다는 것은 이처럼 즐거운 일이다. 어릿광대의 옷처럼 한없는 색채들로 감싸여 있는 것이다.